제가 지난달에 선전 갔다 왔거든요. 뉴스에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50%가 국방 얘기예요. 정말 내일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인민들이 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지 않아요. 10분 경제 또 네. 책을 또 내신 박정호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국 경제 얘기 한번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앞으로 2035년 아니면 40년 뭐 시기의 차이지 결국에 중국이 시장 규모로는 이제 미국을 넘어갈 것이다. 네. 소비 시장 규모로. 근데 그거가 좀 약간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미국은 지금 성장도 잘한다고 하고 네. 미국만 독주하고 있는데 중국은 막 경제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예정된 미래인 건가요? 미국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건가요?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원래 미국과 중국의 시장 규모가 역전됩니다라는 시점이 2030년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트럼프 1기와 바이든 때 엄청 누르다 보니까 중국 경제 고도 성장률이 좀 떨어졌고 오히려 미국은 고도 성장률이 다시 올라가다 보니 미국과 중국의 시장 규모가 역전됩니다라는 시점이 거의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뒤로 미뤄진 거예요. 미뤄지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역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물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은 중국 통계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연 중국이 진짜 5% 하고 있는 게 맞긴 한 거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사실 이 통계들은 전부 다 다시 해석을 해야겠죠. 네. 하지만 뭐 그 내부의 속사정을 알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그 통계적인 수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망을 했을 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이 전망의 한계가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은 국민소득이 1인당 얼마인데 중국하고 격차가 얼마인데 네. 그 뭐 시장 규모가 그 역전된다는 거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국은 딸린 식구가 많잖아요. 15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죠. 네. 중국의 상위 한 2억 명만을 가지고 계산하면 그 수준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중국의 고도 성장률이라는 게 저기 소득 수준의 하위 계층들은 연평균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해요. 오히려 중국에서 그 뭐랄까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오히려 부가가치 창출률이 훨씬 더 좋아서 이들의 소득 수준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들 한 1억 5천에서 2억까지를 맥스로 보는데 전체 가구를 네. 다 합쳐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정말 한 10년 지나면 어마어마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부익남 채널이니까 네. 그들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해지는지를 그들의 월급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들의 인구 구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분이고 남성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부익남 남성 쪽에 그러니까 신랑 쪽의 집도 부모님이 재테크도 잘하고 커리어 관리도 잘해서 네. 그리고 중국의 일선 도시에 진작부터 투자 잘해서 꽤 재산가예요. 네, 네. 그런데 중국은 한 자녀 두 개. 그렇죠. 자녀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부모들도 한 명이고 막 아이도 한 명이던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사람밖에 없고 저도 똑같이 사람밖에 없고. 부모가 저밖에 자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쪽도 역시 부모가 커리어 관리 잘하고 자산 관리 잘해서 적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양쪽 부모가 가진 재산이 합쳐지면 합쳐지면 한 가구에 다 쏠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강남에 집 두 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예. 네. 그냥 30대 초반에. 그리고 또 상속 증여세도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30대 초반에 강남에 집 두 채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한 1, 2억 명 정도 막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충 세봐도. 예. 아, 그러니까 그 인원들만 따져봐도 소비 여력은 그럼요. 사실 더 강할 수 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 경제 뭐 너무 심각하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 이게 상위 계층 빼고 나머지의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중국 경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적합한 단어는 전반적으로 예년만 못하다. 하지만 누구는 그래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졌고 네. 대부분은 굉장히 안 좋다. 이게 제일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죠. 중국도. 그리고 이번 중국 양회 결과를 보면
중국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전 세계 1등 국가를 두고 한번 붙은 건데 여기서 지면 모든 걸 잃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전략 전술 중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제를 안정시키고 체제 안정 속에서 계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 부유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양회의 시그널이 공동 부유에서 말은 공동 부유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한 발짝 물러난 워딩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일선 도시 중심의 소비 진작, 일선 도시 중심의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 정책 이게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다? 다시 바뀐 거예요. 양극화를 좀 용인하겠다. 네. 네. 지금은 다 데려갈 능력이 없다. 없다. 돈도 없다. 지금 상황이 아니다. 네. 일단 다시 선불원. 먼저 일부가 가자. 우리가 나머지는 나중에 반드시 챙길게. 반드시 챙길지 안 챙길지 그건 제가 모르죠. 하여튼 그런 논조로 바뀌어서 선불원으로 돌아섰고 그럼 일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층 이상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 진작 그들에게 초과 이익을 더 실현해 주려는 정책들.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초과 이익이 있어야 묻지마 투자도 할 수 있어요. 네. 야, 그 자율주행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봐. 이게 가능한 게 초과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초과 이익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하고의 지금 혈전을 해야 되니. 그래서 중국은 이 양극화를 더 가속화하는 것도 용인하겠다라고 선택을 했고요. 그럼 이 사회 불안이 어떻게 될 거냐. 네. 그래서 이번 중국 양회 가장 놀라운 게 국방비가 최근 들어서 중국이 미친 듯이 증액했거든요. 국방비 상승률보다 치안 상승률이 더 높아요. 치안 비용이. 네. 그만큼 이제 내부 흉흉해진다라고 미리 예단한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 중국 내 치안 비용도 7배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시위도 중국 내에서 우리는 언론 통제가 돼서 보도를 잘 못 봤지만 몇천 건이 있었고 묻지마 살인도 너무 많았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선불원으로 돌아서면서 내부는 그냥 일단 누르기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어쨌든 내부 상황 뭐 지금 심각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이라고 해서 지금 뭐 리스크가 없는 것도 아닌 상태인데 결국에 중국도 뭐 문제는 뭐 누르든 뭐 어떻게든 해서 해결은 한다. 지금 네. 이렇게 봐야 되나? 아니면 이게 지금 거대 양강에서 사실 경제 위기나 침체 리스크가 좀 느껴지기도 해서요. 중국도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중국도 국가 부채가 만만치 않은 규모고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성과를 내게끔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보조금으로 가격 부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격 보조를. 그걸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 신산업인 AI, 로봇, 우주산업 이런 분야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한 초입이나 다름없는데 줄줄이 그 투자 감내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거기도 퀘스천 마크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저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디가 우입니다.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백중세다. 그리고 이 판결은 최소 10년 뒤나 우리가 슬쩍 네. 이제는 이쪽이 좀 우세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때 막 중국에서 가장 좀 리스크라고 얘기했던 뭐 부동산, 네. 뭐 미분양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정말 뭐 난리다. 뭐 이제 대학생들한테 집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던 거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좀 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이선 도시 이하급의 미분양 물량은 거의 이제 방치에 가까운 것 같고요. 방치. 제가 지난달에 선전 갔다 왔거든요. 네. 선전은 중국 부동산의 가장 상징적인 곳이에요. 북경하고 상하이는 원래 수도급이잖아요. 네. 거긴 대대손손 잘 사는 사람들 대대손손 뭐 상급지였어요. 근데 선전은 그냥 우리로 따지면 간척 사업으로 메꾼 지역도 많고 그냥 원래 거기는 진짜 중국의 3대 도시급이 아니었던 거를 개혁 개방과 함께 등소평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들어서 유치해서 육성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오른 곳 중에 하나가 선전이고 그래서 부동산의 그냥 상징적인 곳이에요. 네. 거기 여공들이 자기 그냥 농가에 있던 게 다 떼돈 벌어가지고 막 그냥 엄청난 부자 되고 했던 곳인데 그 선전이 고점 대비 아직 30% 정도 선까지밖에 못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선전 내부의 그 중개업자들이나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당분간 고점 못 찍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전 고점까지 못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나름
경제를 진짜 있는 수단 없는 수단으로 다 돌리는데도 여기까지 올라온 게 다다. 근데 선전이 이 정도면 이선 도시는 뭐 말 다 했다. 이선 도시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당대의 전고점까지 못 갈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시장 분위기도 1선 도시, 2선 도시 확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또 막 중국 주식도 투자한다 뭐 하셨던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경제는 그러면 회복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좀 아직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주식 같아요. 투자했다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제일 좋은 건요. 실제 실적이 좋거나 실제 경제가 좋은 것보다 과감한 단기 부양책처럼 네. 단기간에 주가 올리는 게 없어요. 우리 코로나 때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양회에서도 적지 않은 부양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양책이 워낙 파격적이거나 나름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게 올라간 거지 경제 펀더멘탈이 꼭 좋아져서 올라간 거라고 해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트럼프도 네. 역시 이 사람은 방송인이에요. 중국 양회에 맞춰서 중국인들이 다양한 부양책 시나리오들을 탁탁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날짜에 맞춰서 본인이 윽박질렀어요. 관세 뭐 온갖 아젠다를 자기가 다 빨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랬대라고 해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야 중국 증시 관심 둬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금이 확 글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다양한 악재를 트럼프가 던져서 네. 중국에 대한 그 소식들이 좀 묻혔죠. 그러면 지금 중국 쪽 투자도 어쨌든 뭐 기대감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올라가고 네. 당분간 또 어떤 기대감이 있을 만한 그런 좀 호재 같은 것들이 좀 준비는 되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난다 여기는 아직은 아직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전쟁한다는 얘기들 계속 있었고 지금도 보면은 뭐 금을 산다, 뭐 미국과의 어떤 뭐 그 연관성을 계속 줄인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군대를 막 계속 육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전쟁 위험성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좀 진정이 좀 된 걸까요? 이게 왜 중국에서 이렇게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이번에 가서 확실히 알았는데요. 네. 중국의 호텔에서는 다른 나라 방송을 잘 못 보잖아요. 통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 CCTV를 네. 채널 1번부터 쭉 다 돌려서 볼 수밖에 없는데 뉴스에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50%가 국방 얘기예요. 미국의 항공모함부터 이지스함들이 대편대를 이루어서 저기 남중국해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속 보여주고 네. 미사일 쏘는 거 미국이 계속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요. 정말 내일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금이라도 더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감을 높여놨어요. 네. 그걸 높여놓은 이유가 괜히 공포 조장해서 경제 위축시키는 것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선전 가서 또 한번 느낀 게 중국의 그 테크 기업들. 네. 우리로 따지면 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모습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 남북한 대치하고 있을 때 우리 남한이 그때는 북한보다 못 살았었거든요. 네. 우리도 어떻게든 경제 발전시켜서 북한보다 잘 사는 국가 만들자 그리고 자주국방 해보자 그 일념 아래 우리 선배 근로자들은 진짜 밤새워서 일하고 주경 야독한다고 해서 밤엔 또 공부하고 했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래요. 미국이 우리를 누르려고 그래라는 것 때문에 중국의 샤오미, 알리바바, 텐센트, 뭐 화웨이 이런 데 일하는 엔지니어가 옆에 자리에 라꾸라꾸가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해요. 약간 애국심 고취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도 있겠네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 패권 전쟁에서 애국심 고취까지 일어나서 그리고 연봉도 인센티브를 엄청 주는 것도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게 만들려는 그런 어떤 마인드셋을 그 조장하기 위한 그런 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슬슬 계속 그거 하면 결국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지치죠, 이것도. 그래서 요즘 분위기는
안 날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도 아, 그래요? 그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또 27년까지 뭐 대만 뭐 통일 뭐 이런 것들을 뭐 그때 시진핑 3기 때 뭐 맞습니다. 주장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1, 2년 남았다 이제 전쟁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네.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의 치안이 뒤숭숭할 정도로 네. 외부까지 신경 쓸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중국도 살림이 지금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 야,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걸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어떤 상류층 그다음에 뭐 IT 기업 뭐 이렇게 월급 많이 주는 데들은 좀 그래도 소비 여력이 있을 텐데 일반인들은 좀 없다고 하셨잖아요. 뭐 네. 지금 어떤 현장 가보셨으니까 네. 뭐 그냥 뭐 실물 경제, 뭐 소위 말하는 뭐 백화점, 시장 이런 데들은 어때요? 완전 뭐 썰렁한가요? 본인들의 미래를 지금 뭐라고 할까요? 꿈을 잃어버렸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제일. 무슨 소리냐면 미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모든 기술 개발을 억제하는 제도를 다 풀어줬어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카카오나 네이버가 자율주행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자율주행 택시 운행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뭐 난리 나죠. 난리 택시 하시는 분들 운수조합 뭐. 하시는 네. 분들 나와가지고 또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생계가 걸렸는데 이해가 되죠. 당연히 제가 택시 운전해도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했나? 누른 거예요. 그리고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무인 택시 지금 운행 중이고 네. 올해 하고 내년까지 이걸 60개 도시로 늘리겠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도시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운수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택배도 저도 현장에서 봤어요. 무인 택배 차량이 근처까지 와요. 그럼 거기에 있는 경비나 누군가가 거기서 빼서 꺼내요?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것도 이미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의 다크 팩토리. 그 공장엔 예전에 삼성 다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요즘 축구장만한 그 공장에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샤오미는 어떻게 됐다? 한 명도 없어요. 아예 네,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다크 팩토리가 사람 없는데 조명을 왜 켜요? 그래서 다크 팩토리인 거예요. 조명 다 꺼도 된다. 네.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하는 그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그런 거 한다. 노조에서 또 난리 나죠. 그렇죠. 바로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기 잡기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산업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서 어떻게 됐느냐? 인민들의 마음이 이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길지도 모르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인민들이 되게 뭐랄까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배달 뭐 하고 다니는 것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있었고요. 배달도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중국에 가보면요. 거기는 유니폼, 배달 유니폼이 있어요. 네. 한 3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거는 연두색 모자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란색 띠 하는 사람들. 두 회사가 주로 저희 네. 동네는 제가 묵었던 동네는 자주 다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은 거냐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아요. 배달로 돈을 많이 벌려면 콜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콜을 잘 받으려면 30분 배송을 완료해야 돼요. 그거 넘으면 콜을 안 줘요. 안 주니까.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것만 보면서 가서 하고 별점 챙기고 그러고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 그 전반적인 인민들은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뭐랄까요? 지금 희망 같은 걸 어디 희망이 찾을까? 없는. 네, 그냥 걱정이 많죠. 야, 말 그대로 진짜 생존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네. 근데 그 중국은 그거를 이제 치안 예산을 늘리는 걸로 예. 이걸로 지금 해결하려고 한다. 네. 야, 이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도 결국에 미국이라는 뭐 더 큰 어쨌든 뭐 적대라고 하고 있는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뭐 희생을 하면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국은 뭐 이래나 저래나 지금 새우등 터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고민을 좀 해야죠. 저는 제일 안 좋은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현상 유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상 유지가 아니라 남들이 치고 나가면 그건 뒤로 그렇죠. 퇴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다르니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부터 찾아보고 괜히 쓸데없이 중국 옆에서 기웃기웃하면서 우리는 왜 저거 안 하냐 이런 거 미련두지 말고 다른 모델을 우리 국가 모델로 지향하자 이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고 기술 부가가치를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일부 일자리에 저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육성하는 길을 선택하자라고 하던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선 구체적인 플랜과 방법론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은 진짜 뭐 정말 왼팔을 자르는 느낌으로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또 그게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어렵죠. 국가에서. 그러면은 이 경쟁력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없고. 네.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뭐 어떻게 그래야 되죠? 그게 그래서 무조건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네. 무작정 그냥 다 추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거부만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은 대표적인 네. OECD 국가지 않습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 2050년이 넘어가면 대한민국 인구 2명 중에 1명은 노인이에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전방의 나라는 누가 지키며 요즘 산불 때문에 우리 고생 많이 했는데 네, 네. 산불 났을 때 우리 둘이 그때 60 넘어서 형 나와 끌어가야 돼. 그게 나 어제 넘어져가지고 못 나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국가의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한 일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일부 기능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를 로봇이나.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소방 네. 로봇이든 치안 로봇이든. 그래서 아예 터부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지금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요거만큼은 한국이 로봇에서 최고지. 요거만큼은 한국이 AI에서 최고지. 이런 걸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뭐 구글 같이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을 다 잡아먹어도 네이버가 이렇게 버티는 그렇죠. 것처럼 우리가 뭐 세계 1등까지는 아니지만 네. 우리 나름의 어떤 좀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 또 맞습니다. 이제 협상력도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 예. 도대체 그럼 누가 지금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어떤 국가가 별로 없네 지금. 지금 좋은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그래서 또 정치적인 선거가 다 양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모든 국가가 지금 뭐랄까요? 굉장히 극단주의가 성행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커다란 변화, 이 변화 속에서 다들 불안하고 나만 소외하고 가기만 해봐 이런 마음이 양쪽에 다 있다 보니 지금 뭐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많은 국가가 너무 국민들의 앵거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